안녕하세요. 좌파의 부동산 경매 더리치 김종선입니다. 아, 봄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 비가 그치면 봄이 성큼 다가오겠죠? 음, 벚꽃이 막 핀 것 같은데 이 비 때문에 다 떨어질 것 같아요. 참 세상은 오묘하죠? 심술궂기도 하고 뭐 좀 꽃이 피려고 했는데 사실은 벚꽃은 꽃잎이 너무나 얇아서 조그만 충격에도 바람만 불어도 떨어지는데 꼭 이때 되면 이렇게 비가 옵니다. 투자도 같은 이치일 것 같아요. 어디에 집을 사야 할까? 아니면 지금 집을 사야 할까? 막 뉴스에 작년, 재작년 계속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전긍긍하죠. 집을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살려면 어디다 사야 될까, 혹시 살면 내가 사고 나면 꼭지는 아닐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갑자기 부동산 억제 정책이 나와버렸죠. 부동산 억제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망설이던 사람들은 지금 또 사야 될지 아니면 사고자 하는 의욕이 확 줄어들어 버렸고 그런 와중에 어떤 사람들은 또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때 사야 했을 건데 이렇게 망설이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최근에 제가 어느 회원과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했는데 그 상담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고민하는 서울에 어디에 집을 사야 될까요? 또 언제 집을 사야 될까요?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자, 질문입니다. 지금 목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을 목동 여기에 사도 될까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거기서 얼마나 사셨어요? 그랬더니 한 10년 정도 됐다고 그래요. 10년. 아니 그러면 왜 집을 안 사셨어요? 전작 사셨어야지. 그랬더니 남편이 말려서 못 샀답니다. 또 집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지금 목동에다가 집을 살려고 하는데 실거주인가요? 아니면 투자용인가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거주라고 합니다. 실거주라고 해요. 실거주면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실거주를 하면서 언제까지 거기서 사실 건데요? 그랬더니 지금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고 있어서 지금 중학교 들어간 애 하나 있고 하나는 고등학교 들어가 있고 그런데 얘들들이 그래도 결혼할 때까지는 여기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0년이잖아요. 10년. 그래서 이분들은 10년 전에 이 동네로 이사 왔고 왜 이사 왔겠어요? 학군 때문에 이사 왔겠죠. 그래서 처음에 전세로 한 3억 정도 주고 전세로 왔나 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은 조금만 사업을 해요. 그런 게 좀 여유가 그래도 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여유가 있었겠죠. 근데 왜 안 샀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값이 떨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남편이 부동산 대폭락할 거라고 예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 그러면서 그런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인구가 감소할 거고 또 주택 공급이 너무나 많아서 어,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서 지금까지 안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그러면 집을 살려고 그래요? 어차피 목동에서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10년 동안 목동에서 살 건데 그러면서 지금 전세는 얼마 주고 살고 있어요? 그랬더니 약 10억 주고 살고 있다고 그렇게. 집 전세를 10억? 그러면 좀 넓은 평에 살고 있네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겁니다. 아, 언젠가는 집값이 떨어질 수 있겠죠.
아마 우리가 사는 동안 한 번은 맞을 수도 있겠죠? 한 번은. 그런데 왜 그러면은 지금 집을 사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제가 눈앞에서 집값이 계속 오르는 걸 보면서 속이 상한다는 거예요. 속이 상. 그래서 지금 사볼까 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왜 지금 사요? 지금?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질문들인가? 만약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지금 내가 샀는데 혹시 꼭지면 어떻게 하죠? 이런 걱정 많이 있지 않으세요? 사실은 망설이죠.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한다면 누가 집 안 사겠어요? 다 사죠. 더군다나 2018년 금년이죠. 2019년, 2020년 공급이 많아요. 공급. 그러면 오르는 것은 두 번째 치고 보합이라도 유지해야 되는데 혹여나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그런 걱정이 많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실거주라고 한다면 설령 집값이 떨어진다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기분상 나쁘겠죠. 또 재산 규모가 줄어들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아까 이분이 질문한 것은 한 10년 전에 3억 정도에서 전세를 주고 살았고 지금 전세 금액을 10억까지 올려주고 있는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집값이 얼마나 올랐어요? 얼마를? 7억이란 돈이 전세값만 7억이 올랐죠. 전세값만. 근데 이분은 지금부터 또 10년을 더 목동에서 살고 싶어 할 거예요.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라고 한 거니? 이제 10억 올랐기 때문에 올란 만큼 올랐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항시 나왔던 얘기. 5년 전에도 이런 얘기 나왔고 3년 전에도 얘기 나왔고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어때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떨어질 거를 걱정할 게 아니고 전셋값을 올려줄 것에 대한 걱정하면 그게 낫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제 생각은 그래도 어차피 그 돈 주고 전세를 산다면 집을 사는 게 낫다. 설령 안 오르면 어때요? 안 오르면 지금 3억에서 7억까지 올려줬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뭐 12억, 13억, 15억을 주고 사면 일시적인 것은 있지만 10년을 내다본다면 100% 오르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요, 자프님, 제가 집을 살려면 지금 전세금 하고 조금 돈 보태고 모자라는 돈은 대출을 좀 받아야 되는데 대출 금리가 오르면 어떡하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금리는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전망을 해보면 금리가 분명히 오를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죠. 근데 이 말을 다시 뒤집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국제금융. 그렇게 하면서 이명박 정권이 넘어서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택 경기를 활성화시켰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분리했던 것을 합쳐버렸어요. 그래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4%였는데 이것을 1%로 내렸어요. 1%. 그리고 그때는 금리가 대출 금리를 얘기합니다. 대출 금리가 5%, 6%였어요. 그렇게 하고 기준 금리가 3%인가 4%인가 됐어요. 이것을 박근혜 정부 때 1%대로 떨어뜨렸어요. 1%대. 대출 금리도요. 모기지론 같은 경우에는 1점 몇 프로, 2점 몇 프로. 일반 대출은 2점 하반기에서 후반기에 2점 후에서 3점 중반까지가 일반 대출 금리였어요.
대출금리가 5% 6%였다가 대출이 다시 3%대 2%대로 떨어졌을 때 집을 샀을까요? 그때는 뭐라고 했어요? 안 샀어요. 대출금리. 지금 대출을 좀 받아야 하는데 금리가 오르면 어떨까요? 그렇게 고민하기 때문에 지금 집을 사는 것에 대해서 망설여요. 같은 의미에서 대출금리가 내려갈 때는 어떤 고민이 있었어요? 그때도 사지 않았어요. 물론 금리가 오른다면 걱정이 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기회비용을 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회비용. 또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몇 년 전에 샀어야 하는데 애 아빠가 반대를 해서 못 샀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얼마 전에요. 비트코인 난리가 났었죠. 2,50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뉴스나 신문지사 인터넷에서 어떤 사람들은 매덕을 벌어서 빌딩을 샀네 어쩌네 그런 얘기. 많은 사람들 중에 나도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때 샀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2,50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740만 원, 75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사나요? 그런 분들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 사나요? 절대 사지 않습니다.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떨어지면 또 사나요? 안 사요. 왜 안 사요?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안 사요. 2,500 올라갔었을 때 샀었나요? 안 샀어요. 꼭지일 줄 알고 안 샀습니다. 물론 그때 망설이다가 산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어려움이 겪죠. 확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자살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물론 그 내면을 바라보면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없죠. 왜 그런 거니? 우리 젊은이들이 기댈 곳이 없기 때문에 그거라도 인생을 한번 뒤집어 보고자 그런 생각 때문에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다시 말해서 노동을 투입하지 않고 얻어지는 수익이 젊은이들의 인식의 저변에 깔리는 것도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가상화폐잖아요. 가상화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언젠가는 실체가 없는 화폐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폭락했을 때 더 많은 피해가 올 것 같아서 정부에서 제재를 가하기는 했죠. 그러면 주택은 어때요? 주택. 정부에서는 항상 그런 얘기입니다. 사지 마라, 사지 마라. 금리 오르고 집값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무슨 얘기하냐면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금리를 내려주겠다. 1가구 1주택, 무주택자들한테는 특별금리를 제공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샀어야 했는데 지금 애 아빠가 반대해서 못 샀다. 근데 왜 지금 사시려고 그래요? 애 아빠가 반대하는데? 근데 뭔 얘기해요? 옆에서 너무나 오르는 걸 보니까 지금이라도 안 사면 너무나 늦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목적이 달라져 버렸어요. 목적이. 원래는 내가 목동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웠고 거기서 아이들을 결혼까지 시키기 위해서는 목동에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동에 살아야 된다. 전세가 됐던 월세가 됐던 또는 실거주를 해야 됐던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못 샀고 그런데 또 지난 과거는 아빠가 반대해서 못 샀는데 이제 집값이 오르는 걸 보니까 지금 안 사면 늦을 것 같아서 사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가지 얘기가 달라진 거예요. 첫 번째로는 집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생각했을 때 목동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실거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집을 살까 망설였고 지금은 뭐예요? 재산 가치 때문에 집을 사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집을 사서 실거주도 하고 투자를 통해서 돈도 벌어야 되겠다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거주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냥 전세로 살았어요. 그런데 전세로 살다 보니까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집을 통해서 돈을 좀 벌었으면 어떨까 하는데 걱정이 있는 거죠. 뭐냐? 금리가 오르면 어떡하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집값이 계속 오를까요? 우리 그런 생각 다 하죠. 지금도 2006년에서 2008년 그 사이에 집을 샀던 최고가에서 최고점을 찍었던 집을 아직도 회복하지 않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너무나도 꼭지에서 사버렸죠. 그리고 국제 금융위기가 왔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계속 집값을 올리려고 금부를 뗐지만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 버렸죠. 왜 그러니 우리가 그 2005년, 2004년, 2005년 그때는 굉장히 호황이었어요. 그래서 전원주택을 꿈꿨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고자 큰 집, 그 다음에 그때 정부에서 대책이 나눈 것이 똘똘한 놈 하나만 그렇게 얘기해서 큰 평수를 샀던 사람들이 아직도 최고점을 도달하지 못했죠.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 이분이 목동에서 집을 살 건데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리고 정부에서는 지금 대책을 부동산 억제 정책을 내놨는데 집값이 계속 오를까요? 걱정을 하는 겁니다. 제 생각은 지난 10년을 뒤돌아 보셔라 저는 말하고 싶어요. 지난 10년 전에도 전세 3억을 살 때도 뭔 얘기를 했어요? 집값이 오를까? 걱정했어요. 2008년 10년 전이면 2008년이었잖아요. 집값이 더 오를까? 그래서 그것 걱정 때문에 전세를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번 그래프를 쫙 보세요. 그래프를. 집값 물론 일시적인 현상들이 있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집값이 올랐어요. 아무리 못 올라도 물가 상승률만큼은 이상은 올랐죠. 그런데 물론 중요한 대목이 있죠. 사이즈가 중요하죠. 집 사이즈. 또 어느 동네인가도 중요하겠죠. 우리 회원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에 살고 싶냐 했더니 용인에 살고 싶다고 해요. 용인. 또 어디 살고 싶냐고 했더니 양평에 살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연 때문에. 이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이건 또 다른. 그분들은 집값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집을 통해서 재테크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삶의 질을 높여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학교를 잘 보내기 위해서 학군이 있는 곳 또는 또 그 동네 살아야 아이들 결혼할 때 조금이나마 흔히 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 동네 살아야 되는 그런 것 그런 거라고 한다면 삶의 질은 좀 떨어질 수 있죠. 물론 그런 집에 넓은 집에서 인테리어 빵빵 해갖고 사는 것 뭐 그건 또 다른 문제죠. 아무튼 집값이 계속 오를까요? 이 질문 때문에 우리는 또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세 끼고 사도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해요. 자포님,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제 전세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세를 끼고 이렇게 사면 전세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많은 뉴스가 전세 가격이 하락할 거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얘기로 말하자면 전세 시장이 안정화되어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이 여러 가지로 있어요. 이 원인이 뭐냐면 일단 갭 투자한 사람들이 높은 가격에 집을 샀고 그 다음에 전세 가격을 너무나 많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물건이 이제 다 풀려서 전세 가격이 하락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국지적으로는 그 얘기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4월 1일 이후부터는 일시적인 주택 거래가 절벽 현상이 올 거예요. 왜 그런 거니? 3월 말까지 다주택까지 팔 사람들은 팔았고요. 그 다음에 장기 보유로 갈 사람은 보유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홀딩될 수 있어요. 홀딩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필연적으로 움직일 사람이 나타나요. 시장에 물건이 없어요. 그런데 움직일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공급이 많은 지역은 그렇지 않죠. 지금 입주하고 있는 동네 몇 군데 있죠. 지금 평택 어렵습니다. 평택. 그 다음에 동탄, 제2동탄, 제1동탄은 괜찮아요. 제2동탄 공급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예요? 그 다음에 남양주, 다산 신도시 그런 데는 전세 가격이 지금 납작 공급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목동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전세 끼고 사도 될까요? 왜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전세 끼고 살고 싶다, 매입을 하고 싶다.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갭 투자란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좀 돈을 벌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돈을. 그런데요. 수익에는 리스크가 없을 수가 없어요. 리스크를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장모님 대출 받아도 될까요? 지금 집을 사는데 대출 받아도 될까요?를 질문합니다. 지금 대출 받기 굉장히 힘들어요. 서울에는 30%? 잘 받으면 40%? 외국인이 60%, 70% 받을 때는 왜 안 했어요? 자,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합시다. 다 과거니까. 그러면 지금은 40%, 30% 대출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자기 돈 좀 투입해서 대출 받아야 되는데 아까 이 얘기한 거예요. 대출 받아도 될까요? 하는 문제는 뭔 말이냐면 금리가 오르는데 대출 받아서 집을 사도 되냐? 그 말입니다. 저는 지역에 따라서는 위치에 따라서는 괜찮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공부해야 돼요. 공부. 여기저기 이 얘기만 듣다 보니까 돈은 벌고 싶죠?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통해서 재테크를 하고 싶죠? 옆에 사람 얼마 벌었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죠? 그런데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아까 이제 목동 얘기를 했는데요. 그 전에 또 목동에서 오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좌포의 부동산 경매 더리집 카페에 오셔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지금 안 와요. 왜? 공부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대요. 어렵대요. 그래서 안 해요. 아니 지금 뭐 어디가 공급이 얼마가 되는지 평당 가격이 얼마인지 뭐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투자를 하면 될까요? 제 생각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막연한 얘기죠. 아 대출 받아도 될까? 전세 끼고 사도 될까? 이 카페 오면은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투자 경험들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절대적인 많은 사람들은요 비전문가의 이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누가 말하면 거기에 혹해요. 어제 우리 카페에 날쌘뚱부님이 있습니다. 날쌘뚱부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최근에 집을 2월 달에 집을 하나 샀는데 많이 올랐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중동이에요. 중동. 상동인가? 중동. 그 포도마을입니다. 포도마을. 그때 사람들이 많이 갈등을 할 때 집을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렇게 갈등을 할 때 3억 6천 주고 집을 샀어요. 3억 6천 주고. 그런데 그보다 작은 평형 34평을 샀는데 그보다 작은 평 29평이 4억을 찍었어요. 4억을. 그렇다면 지금 얼마 올라버렸어요? 얼마? 적어도 5천 이상이 올랐습니다.
5천 이상이 올랐습니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그 집을 샀습니다. 지금도 살고 있는 집은 실거주인데 갈아타는 거죠. 지금 갈아타는 거죠. 타이밍을 잘 잡았습니다. 타이밍을. 며칠 전에 또 어떤 회원이 한 사람 상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사모님, 그분은 그 동네에 지금 2개를 가지고 있어요. 2개를. 그런데 애엄마가 그 동네 하나를 더 사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애엄마가 부동산 공부했어? 아니요. 당신은 공부했어? 네, 저는 했어요. 당신이 공부했는데 왜 공부하지 않는 애엄마 말에 휘둘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비전문가들의 말에 많이 현혹돼요. 여러분들 많은 투자하는데 여기저기서 살짝살짝 듣는 얘기에 휘둘리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러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니까 시간을 내야 돼요. 틈을 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또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휘둘려요. 옆에서 어떤 집을 샀는데 뭘 샀는데 얼마 올랐으니까 그쪽 가고 싶어 해요. 지금 우리 좌포의 부동산 경매 더리치 새싹반에 지금 새싹반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거저거 유튜브 강의 듣고 여거저거 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이 좋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계속 그쪽을 다녀보는 거예요. 다녀보는 거예요. 물론 부동산은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을 잘 잡아서 부동산을 사야 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꼭 공부하고 사도 늦지 않아요. 공부하고 사도. 그래서 저는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어떤 공부를 해요? 모르죠. 어떤 공부를 해요. 잘 모르니까. 그러려면 책을 읽어보셔야죠. 책. 어떻게 책을 읽어요? 어떤 책이? 도서관에 가보세요. 경제 코너에 가면 책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쓴 책도 5권이나 있어요. 제가 쓴 책도. 그래서 그 서점에 가면 책이 쫙 있어요. 그 책 한번 보세요. 안 되면 토요일 일요일 날 도서관 가세요. 도서관. 그래서 기본적으로 책을 좀 읽고 그 다음에 마음을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우리 이제 카페 저도 이제 교육을 하니까 우리 카페에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냥 교육만 받으면 저절로 재테크가 돈을 벌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교육을 받으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특별한 뭔 팁이 주어질 걸로 생각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부동산은요, 돈 버는 거예요. 돈 버는 거.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런데 직장 다니면서 아침 일찍 저녁 늦게까지 고생하면서 돈을 벌잖아요. 그보다도 더 큰 돈을 벌을 수 있는 것이 부동산이에요. 그런데 부동산은 적당히 하면서 어디 숨어있는 팁이 있지 않을까? 어디 틈새가 어디 있을까? 그걸 하나 잡아서 돈을 벌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틈새도요. 공부를 해야 나와요. 어떤 팁도 공부를 해야 나와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확천금 로또를 맞으려면 그것도 로또를 사야 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실거주로 서울에 어디에 집을 살까? 그 고민이 있다고 한다면 대출 받아도 될까? 그 고민이 있다면 전세 끼고 살까? 그 고민이 있다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부해야 된다.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